정가 소식과 정치사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문상필 호남대학교 초빙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치러진 4.3 보궐선거 결과가 여야 정치권의 후폭풍을 몰고 왔는데요. 예. 먼저 정의당이 민주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평화당 내에서 반대가 만만치 않다고요? 예. 반대하는 이유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민주평화당 당 내에 서로 다른 셈법 때문에 교섭단체 구성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4명의 민평당 의원이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불가능한 구조이지 않습니까? 네. 교섭단체는 20명이 돼야 되는 건데 최근에 김경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정감사가 올해 끝나고 선거제에 돌입하면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교섭단체가 볼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또 박지원, 장병환,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3일 보궐선거 이후에 야당발 정계 개편이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이 바른미래당에 있는 의원들이 연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가 봐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그런 판단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의당과의 그 공동교섭단체 구성은 거의 좀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바른미래당은요. 책임을 놓고 내분이 정점에 달한 모습입니다. 선거제 개혁을 비롯해서 이른바 개혁 블록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선거제 개혁이나 개혁 블럭이나 패스트트랙에 대한 문제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4월 3일 보궐선거 이후에 바른미래당에서는 선거제를 선거 끝나고 해야겠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바른미래당 내에 폭탄이 터져 있는 상황이가지고 네.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어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회의를 했는데 7명에서 2명만 나왔단 말입니다. 네. 여러 가지 구조로 보면 어려운 것 아닌가.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바른정당계 출신 최고위원들은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예. 또 손학규 대표는 사퇴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기파 통합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 앞으로 좀 패스트트랙 관련해서는 좀 속도를 내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려서 네. 예측했던 것처럼 지금 이 키보드를 가지고 있는 당이 바로 바른미래당 아닙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법개혁특위에서 상임위에서 검찰 공수처 신설에 대한 문제를 주로 다룰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3분의 2 중에서 18명 중에 12명 중에서 바른미래당 출신이 2명이 있습니다. 네. 특히 그중에 이원주 의원이 있어서 현재 상황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정의당과의 단일 후보를 제외하고는 한 석도 얻지 못했는데 이것에 대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이번에는 영남권에서 2석 그리고 한 석은 정의당과 통합 단일 후보 내에서 된 것인데요. 네. 더딘 개혁 성과나 짐전 없는 남북관계 그리고 특히 가장 발목을 잡고 있는 어려운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선거 기간 동안에 불거진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 그리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증 실패 등이 다양하게 이렇게 나타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 4월이잖아요. 그리고 내년 예. 총선을 앞둔 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총선을 대비해서 좀 돌파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국회의원 2석 보궐선거에서 하는 국한한 문제가 너무 확대 해석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네.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혁 실패, 촛불 전국의 여러 가지 국민적 요구를 받아내지 못한 문제점 그리고 민생 중심의 정치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더딤 무엇보다 중요한 경제 상황이 돌파구가 돼야 할 것 같은데 네. 이런 문제를 청와대에서는 잘 고민하거나 당에서는 고민하고 남북관계 문제나 여러 가지 정책 기조를 좀 재점검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원인으로 이제 남북관계가 지금 진전이 없어서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예. 주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결과가 좀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반전의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대신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남북 정상회담이나 고위급 회담 그리고 특사 파견 등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좀 있을 것 같고 또
3차 북미 회담도 저는 이렇게 계속 가지는 않을 것이다. 언젠가는 조만간 뭐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네. 평화가 경제라고 하는 인식이 좀 퍼지고 남북 교류가 활성화가 된다면 정치 지형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우려할 문제는 아닌가. 대신 방금 말씀드린 경제 문제나 남북 문제를 여러 가지 실타래로 잘 풀어야 되겠죠. 네. 지금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있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내년 총선 전에 뭐 정계 개편에 대한 예상을 좀 해볼 수 있다면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합집산 정계 개편은 이루어진다고 보는데요. 네. 현재 3%대, 4%대, 5%대, 6%대인 국민 지지율로는 내년 총선에서 바른미래당이나 평화당 간판으로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위기감, 불안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계 개편은 크게 부상된다고 보는데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 보수 성향 의원들과 대한애국당을 끌어안는 보수 통합로 하나가 있고 과거 국민의당의 뿌리를 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연대하는 제3지대론이 그 하나입니다. 그런데 즉 이 제3지대론은 다시 호남당으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당사자들은 반대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는 20대 때 있었던 총선의 지형과는 상당히 다른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때는 안철수라는 대선 후보가 있었고 반문재인 정서가 호남 쪽에서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철수를 보는 호남의 시각이 많이 달라져 있고 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여론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남 지역 특히 50대 60대에서 지지하는 세력이 굉장히 강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이 좀 있고 또한 보수 세력들의 완전 우양우되는 보수 세력들의 분동을 심판하겠다는 그런 정서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결국은 이합집산은 되겠지만 그 파장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11일에는 한미 정상회담 또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나란히 열리게 되는데요. 이제 이 두 가지 큰 이벤트가 한반도 정세 중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관전 포인트를 한번 짚어주시죠. 이번 4월 11일은 우리 한반도 안보 정세에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교착 상태인 한반도 비핵화 협상 문제와 제재 완화에 대한 중요한 회의가 한미 정상회담으로 되면서 비핵화 협상에 따른 일괄 타결을 원칙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좀 유연성을 가질 것이냐 그러니까 빅딜이냐 스몰딜이냐 아니면 이걸 조합한 어떤 조치가 나올 것이냐 지금 입장에서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만 네.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여러 가지로 녹록지 않고 상황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구조가 지속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저는 상당히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한국의 역할이 좀 필요하겠죠. 즉 북한과 미국의 소통의 중간 다리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구조이고 예. 또 미국 보수 세력들의 이해관계를 설득할 수 있는 상황 또한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 체제 안전 보장과 경제제재 해제에 따른 조치들을 하는데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아마 한국 정부에서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큰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이제 북미 간의 접점 찾기를 모색하게 될 경우 대북 특사가 파견될지 이 부분도 주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대북 특사뿐만 아니라 예. 남북 정상회담이나 고위급 회담이 바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4월 27일 날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이 1주년 되는 해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7.27 정전협정이 있었던 그 세기와 8.15 광복절에 대한 기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점에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있다고 보는데요. 미국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남겨놓고 저 구조로 갈 수는 없을 것이다 판단하고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그간에는 군사력에 집중했지만 이제는 경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서 경제 강국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수차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구조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에 있는 문재인 정부도 국내 문제를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 교류의 문제 또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문제 등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되면서 저는 국제적인 문제, 남북 문제, 한미 문제, 북미 문제가 그렇게 연결고리가 좀 되어서 좀 풀려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모레면 아마 그 결과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1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문상필 호남대학교 초빙 교수였습니다.